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김소희는 창가에 혼자 앉아 멍하니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귓가에는 장례식장에서 울리던 조문객들의 위로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상훈이 떠난 지 이제 막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집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해. 걱정 마. 뒤에서 들려오는 첫째 오빠 민석의 목소리에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두 오빠와 올케들이 그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둘째 오빠 현석은 성공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반면 소희는 그저 부모님을 돌본 딸일 뿐이었습니다. 어서와, 소희야. 유산 분배 얘기 중이야. 민석이 손짓했어요. 소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마치 시멘트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버지는 인천에서 평생 일구신 재산을 명확히 나누셨어. 민석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정리한 유언장이야.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각각 30억씩. 그리고 물려받은 승마 농장까지.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 몫은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올케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고 오빠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석이 낡은 피아노, 악보집을 테이블 위에서 집어 소희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엄마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악보집이잖아. 소희는 그 악보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표지, 책 모서리가 접힌 자국들.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있는 추억의 물건이었죠. 네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너에게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일 거야. 소희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 교사가 되려던 참이었어요. 꿈에 부풀어 있던 24세 소희에게 아버지의 뇌졸중 소식이 날아들었죠. 모든 계획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잠시라고 생각했던 귀향은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영원한 발이 되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부모님을 돌봤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수발은 혼자인 아가씨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석의 아내 윤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어요. 우린 서울에서 각자 사업체 운영하느라 바빴잖아. 너야 어차피 여기 살았으니까. 소희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차피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20년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현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적어도 너가 좋아하는 피아노는 계속 칠 수 있잖아.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명해 줘. 여기. 민석이 볼펜을 내밀었어요. 소희는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아버지 장례 비용은 너가 부담해야 할 것 같아. 현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까. 소희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제 가족인가요? 20년간 한 집에 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남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앉아 손에 쥔 악보집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20년 희생의 대가인가요? 낡은 악보집 한 권?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잃었던 아버지는 눈빛으로만 소희와 대화했었죠.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소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폭풍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그녀의 흐느낌을 가려주었죠. 이것도 억울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소희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소희는 손에 쥐고 있던 악보집을 바라보았어요. 바랜 표지에는 어머니의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악보집을 펼쳤어요. 모차르트, 쇼팽, 베토벤, 어머니가 좋아하던 클래식 작곡가들의 악보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그녀는 악보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때였습니다. 뒷표지 안쪽이 유독 두꺼워 보였어요. 소희는 눈물을 훔치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표지 안쪽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손끝으로 만져보니 종이의 촉감이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소희는 조심스럽게 뒷표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조심스럽게 표지 가장자리를 따라 잘라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멈춰야 했어요. 마침내 뒷표지 안감이 벗겨졌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소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봉산 가족 납골당, 내 위패 뒤편에 너에게 남긴 것이 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소희의 온몸은 전율했어요. 그녀는 열쇠를 들어 올려 자세히 보았습니다. 낡고 녹슨 작은 열쇠였어요. 일반적인 문이나 서랍용이 아니라 특별한 잠금 장치를 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소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이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급히 종이와 열쇠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야, 나 민석이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소희는 얼른 눈물을 닦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빠? 민석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소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묻는다고요? 혹시 메모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인데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은행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15억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셨어.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도 없어. 소희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15억이라니.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니. 민석의 날카로운 눈빛이 소희를 파고들었습니다. 너가 아버지와 지냈으니 뭔가 알지 않을까 해서. 그 말에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돌본 자신을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의심한다니. 민석은 한참 동안 소희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내가 현석이랑 집안 정리하러 올 거야. 아버지 방도 좀 살펴볼 거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오빠들이 집을 뒤지면 무언가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와 연관된 무언가를. 민석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소희는 베개 밑에 쪽지와 열쇠를 다시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열쇠를 꽉 쥐니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두봉산 납골당.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와 같았어요. 어둡지만 어딘가에 작은 빛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 일찍 가봐야겠어요, 아버지. 소희는 열쇠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설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겼다.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를.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보았어요. 동이 트기 전 소희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발견으로 잠을 설친 그녀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들이 오기 전에 납골당에 가야 했어요. 어서 가야 해. 소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등산화를 신고 작은 배낭에 손전등과 물병을 넣었어요. 주머니에는 어제 발견한 열쇠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열쇠의 차가운 금속을 만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두봉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비가 내린 후라 축축했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소희의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소희는 납골당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어요.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제단 위에는 향이 꽂혀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위패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소희는 손전등을 켜고 부모님의 위패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정상훈, 어머니 이미자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 앞에서 소희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위패를 살폈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그러나 쪽지의 뒤편이라고 했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위패를 들어올려 뒤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숨이 멈췄어요. 위패 뒤편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소희는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상자의 자물쇠에 맞추었어요.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열쇠를 돌렸고 치달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습니다. 내 딸 소희에게 목이 메어왔어요. 소희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딸 소희에게 나는 너가 20년간 베푼 희생을 알고 있다. 내 오빠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 쫓았고 너가 받아야 할 몫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준비했다. 소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의 희생을, 그녀의 아픔을.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내 욕심에 내 삶을 희생시켜 미안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너답게 살아라. 아버지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그칠 줄 몰랐어요. 20년간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희는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기예금 15억 원,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 시가 60억, 인천 송도 아파트 시가 10억, 모두 합해 85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었고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신탁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소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찾던 15억은 이 돈이었군요. 아버지는 자신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바깥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빠들이 곧 집에 올 텐데. 그녀는 서둘러 서류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따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위패를 조심스럽게 원위치시켰습니다. 소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납골당을 나오자 아침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어떡하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려면 은행에 가봐야 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에게는 아직은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비밀로 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소희는 산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2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소희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 시작이야. 소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아버지가 남긴 주소를 찾아 서울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도시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서울에 온 지 몇 년 만이었을까요? 20년 동안 부모님을 돌보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용산역에서 내려 지도 앱을 따라 걸었어요. 드디어 대형 은행 건물 앞에 섰을 때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올 자격이 있는 걸까?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문을 밀었어요.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 부서를 찾고 있어요. 정상훈님의 유언 신탁 관련해서요. 안내 직원은 소희의 낡은 옷차림을 힐끗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소희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아, 김소희님이시군요.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소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신탁 담당자 김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소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상우님께서 생전에 매우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김우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어요. 특별한 신탁 구조로 가족 중 단 한 사람만 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하셨죠. 소희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준비를 하셨다니. 이런 유형의 신탁은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설계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김우진의 설명에 소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이 자신의 목까지 가로챌 것을 예상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모든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희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김우진은 꼼꼼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지문 인식까지 마치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 선생님께서 항상 딸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내 딸은 피아노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그녀의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20년 전 음악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소희는 피아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러 번이요. 딸의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셨죠. 소희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꽃처럼 피어났어요. 아버지는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자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김소희님의 것입니다. 김우진은 묵직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증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우진은 친절하게 웃었어요.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행을 나오는 길, 소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문득 거리의 피아노 학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희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피아노를 다시 치는 자신의 모습,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는 결심했어요. 오빠들이 집을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제3자를 통해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망설임 없이 병문안을 갔어요. 오빠, 얼굴색이 안 좋네요. 푹 쉬세요. 소희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병실을 나오는 길에 첫째 올케가 쫓아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올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소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요. 아버지 덕분에요. 그 대답에 올케의 얼굴이 굳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서울치유음악교실이라는 네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첫 음악교실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새 피아노의 광택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소희의 긴장감이 커졌어요. 20년 만에 다시 가르치는 일이라니.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는 첫 학생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라졌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8살 소녀가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소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와, 은지야.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음악 여행을 시작해볼까? 피아노 앞에 앉은 은지의 작은 손가락이 긴장으로 떨리는 모습을 보며 소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피아노는 우리 마음의 소리야. 소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지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수업이 있었어요. 소희는 주 3일 인천에서 지내며 음악교실과 봉사활동을 했고, 나머지 날은 서울의 강남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두 개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 균형이 좋았어요. 김 선생님이 오셨어요. 노인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소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에서 보리수를 들려드릴게요. 소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연주에 노인분들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소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노인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음악을 즐길 수 있어 행복해요. 그 말에 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할머니의 손은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두봉산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비록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어요. 어느 날 음악교실에서 한 어린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피아노를 치세요?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야.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하거든. 그 말을 하며 소희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평생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우리 가족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거든. 소희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선율 속에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까지. 소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음악으로 치유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녀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소희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오빠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관계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일 뿐이었죠.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내 편이었어. 소희는 악보를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정한 부자야. 그녀의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다시 찾은 꿈, 음악을 통해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소희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테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피아노에서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공간에 맴돌았어요. 마치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소희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